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배임죄는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겨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죠. 하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경제형벌 110건도 손보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또 서강대 경영학과 김용준 교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박현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정은 기존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면서 손질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입니다.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네, 공통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죠. 배임죄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제 이야기는 다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실제 배임죄가 그러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정말 심하다? 있죠. 이렇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꽤 큽니다. 어떤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법 체계가 기존의 상법 개정안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른데,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오너라고 하는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배임죄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많이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고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그랬더니 그걸 배임죄로 고소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경영 안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고 경영자들의 의사결정 자체를 저해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사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배임죄를 많이 그동안에 사용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저 배임죄 구성 요건을 보시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경영자, 주주를 대신해서 임무에 위배를 했어요. 신성실의 원칙에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검증하는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고의를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이 경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처벌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을 옥죄는, 기업인들을 끌고 가는 수단으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더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니까 주주들이 경영진 또는 이해관계자가 경영진을 압박하는 수단을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계속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이게 배임죄라는 게 자기가 어느 조직의 대표가 돼서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기 대표는 기업을 지금 현재 기업 중심으로 많은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기업 조직도 있지만 국가 조직도 있고요. 기업은 주주와 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대신 일을 해주는데 그 대신하는 사람이 남의 돈을 막 빼돌린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정부의 국민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공직자가 국민을 배신하고 돈을 빼돌린다? 이런 거를 몽땅 지금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면 이거는 좀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가 볼 때에 모든 법제들이 다 이렇게 구조가 됐을 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배임죄만 없앤다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지금 자꾸 기업인들의 경영에서 너무 옥죄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책임을 강화해서 이번 상법도 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마당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책임을 주라고 상법을 해놓으면서 책임을 안 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민사로 해결하는 것도 있고 형사 해결하는 게 있어서 조화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대안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인이든 아니면은 공직자이든
지금 동시에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면 맨날 기업 경영인에 대한 배임죄를 얘기하지만 네. 이번 형사는 공직자에 대한 배임죄도 없애겠다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 국민의 대표자에게 그런 돈 떼먹는 사람도 처벌 못한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보완을 입법을 다 하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러면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조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려가 가고 있고 지금 네. 배임죄가 상법에도 있어요. 상법에도 그 상법은 이제 회사 책임자들에 대한 배임죄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또 형법, 일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기도 배임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추진이 상법에 있는 배임죄만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형법에 있는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일반의 남의 사물을 타인의 사물을 자기가 위임받아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막 돈을 빼달고 나하고 참 잘 친한 사람한테 저가로 막 판매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번에 한다고 그런 것은 보완 입법 없이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요.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고 여러 알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만 자, 변호사님 말씀 듣고. 아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고 갈게요. 자꾸 돈을 빼돌리신다고 하는데 횡령과 배임은 다른 겁니다. 아니, 그걸 대표적인 명확하게 남의 정의를 하고 가야 이익이라는 돼요. 거는 핵심은 자본주의는 돈이죠. 뭘 남에게 이익을 줍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배임죄가 실제 기업 경영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냐라는 거 한다면 먼저 그러면 그동안에 대기업 집단에게 적용되었던 그 배임죄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경영에 대한 단죄였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 같은 경우는 고 이건희 전 회장이 불법 승계 목적으로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네. 발행을 했고 이거를 이재용 등 자녀들에게 인수시키면서 227억 원의 손해를 입힌 걸로 배임죄 유죄를 받았습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도 신동빈 회장한테는 한국 롯데를 그리고 신동주 회장에게는 일본 롯데를 맡기면서 둘이 경쟁을 해라. 그래서 더 잘한 사람에게 롯데 경영권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배제된 신영자나 서미경에게는 롯데 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이권을 넘기면서 778억 원의 배임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동일 석유 지배권을 누나한테 넘기려고 하면서 그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그 동일 석유의 모든 주식들을 누나에게 저가로 양도시키면서 142억 손해를 입혔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경우에는 무속인 출신 김원홍의 신통력만을 믿고 1억 천금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했는데 그때 사용된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은 그룹 계열사로부터 끌고 왔고 이를 펀드에 출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임죄 유죄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횡령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자기 주문에 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회사 내의 채권과 채무들이 움직이고 거기서 재산사 이익을 가져가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배임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경영을 위축시키는 단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권위적인 정권 같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거 정경 유착의 그런 관행으로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서 네. 기업을 옥죄일 때 그때 사용했던 대표적 죄목 중 하나가 배임죄였던 것도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시라손이라는 협객이 있었는데 유명한 분이죠. 유명 분이죠.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죠. 그분은 쇠 젓가락 하나로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쇠 젓가락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쇠 젓가락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게 배임죄라는 쇠 젓가락을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쇠 젓가락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시라손해를 볼 것인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배임죄라는 것이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검찰이나 정부, 과거 정권이 사용했던 걸 가지고 기업들을 괴롭힌다, 옥죄다는 이유로 이걸 만연히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교수님, 네. 반박을 좀 하셔야겠는데. 네, 어차피 그런데 이제 수세에 몰리시는 그건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말씀이고. 근데 사실 아까 횡령과 배임은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다라고 정의를 하시고 우리는 법상에 횡령과 배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맨날 횡령하면 배임 붙어 와서 다 돈 빼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경영상 의사결정이라는 건 자기가 책임을 주고 의사결정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를 들면 뭐 삼성 반도체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 투자를 잘못했으면 삼성그룹이 날아갑니다. 보통의 경우 그런 투자는 못하게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한 거잖아요. 기업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임으로 볼 수 있느냐, 결과적 책임을 물었을 때 요 얘기고,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대해 답을 드리면, 배임죄가 왜 필요한 거냐거든요. 과거에는요,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는 자기 마음대로 뽑아놓고, 사회이사 자기 마음대로 뽑아놓고, 의사결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구조. 심지어는 이사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우리가 공정거래법상 총수, 동일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그룹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왔단 말이죠, 우리 법에서. 하지만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지 말아라. 두 번째, 대주주와 CEO와 독립된 이사를 뽑아서 독립된 의사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런 독립 이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중 투표제를 포함시켰단 말이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 거버넌스에서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당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법 그럼, 개정으로. 그렇죠. 상법 개정으로. 그렇다면 굳이 기업인들을 한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 이연령 빌령인 이 배임죄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의를 입증하기도 힘든 거, 이거를 굳이 놔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상법 개정으로 충분히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말씀 취지해 주셨어요, 변호사님.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홍 교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수준이지만 네네. 이번 상법 개정이 이제 국내 자본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ESG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ESG 경영 확산이라든가 투명한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 덕분에 이제 우리 회사 경영이 투명해질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배임죄를 만약 우려를 한다면은 이거는 스스로가 배임죄를 자인하는 꼴이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 투명한 그 경영을 통해서 상법을 이제 적용해서 드러났는데 위법 하당이 나타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너 배임했으니까 돈 내서 이거를 책임져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의 법감정이 맞느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주주 충실 의무라든지 독립이사제 그것만 가지고 견제 장치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실 이사의 구성수를 봤었을 때 여전히 다수는 지배주주가 사실상 아니요, 그렇게 안 돼도 선출할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상법 개정안은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감사도 별도 선출을 하게 돼 있고요. 대주주는 3% 룰 때문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이제 3% 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뽑을 수가 없고, 집중투표제 때문에 소수 주주들이 자기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독립이사라고 하는 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지금 이게 많이 좋아졌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다음번에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주주 집단 소송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대체 제도로 그렇죠. 이제 대체입법으로 이제 있죠.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게 배임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기, 지위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형법상 다 있는 거예요. 굳이 배임죄라는 걸 들고 들어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사실은 일본, 독일, 한국만 배임죄라는 게 있고 영미법계에는 배임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미법은 어떻게 배임죄를 처벌하느냐? 기본적으로 민사상 책임과, 그리고 두 번째는 사기, 그리고 이게 사기는 신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위남용 이렇게 처벌을 해요. 네. 사실상으로는 배임죄가 없다는 것뿐이, 말이 없다는 것뿐이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소송이 발생을 해요, 거기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놔두고 또 배임죄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굳이 중첩적이고 개인을 처벌하는 이런 법은 필요가 없다. 이런 형벌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건 매한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닙니다. 사기라든지 지위남용이라는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면 배임죄 성립 요건과 별다를 게 없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그렇죠. 이제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 조금 전에 다시 제가 자꾸 상법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사회가 스스로의 의무를 다해요. 굉장히 꼼꼼하게 쳐다보고 리스크 관리하고 절차적 규정 준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잘못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굳이 배임이라고 하는 거를 처벌하지 않아도 특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10년간 조사해 보면 일본에서는 배임죄로 기소된 게 956건이에요. 우리보다 엄청나게 엄격하게 한단 말이죠. 고의가 입증이 돼야만 실제로 배임죄로 기소를 해요. 네. 우리가 956건, 일본이 31건이에요. 기소된 것만 봤을 네. 때. 그 요번 금년만 들어도 우리가 1256건이 지금 고소가 됐다는 거예요, 배임죄로.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표현을 여쭤보고 싶어요.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배임죄 신고 건수가 1,200건 넘어갔더라고요. 이게 적용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다라는 이제 논란이 분명히 있잖아요. 너무 많이 소송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좀 모호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구체적 적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가다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대륙법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법의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이 우리가 포섭을 시켜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규정 자체는 모호성이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임죄는 우리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당정이 발표한 그 경제 그 방안에 보더라도 이 주체인 타인의 사무 처리자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네. 교회, 종중, 학교,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 뭐 미성인 후견인 이런 사람들도 다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가장 배임죄가 문제가 되는 게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입주 대표회의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각자 이제 그 입주자들의 그런 투표 선출이 되어서 네. 이제 아파트 관련돼서 계약을 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여기서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배임에 관련해서 이제 뭐 물품 대행 과도하게 산정돼 있다. 그래서 배임죄가 고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배임죄를 고소하는 단계에서는 이 거래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 리베이트라든가 다른 약속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수사라는 강제 절차를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그 수사를 처음 시작할 때 배임죄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갔다고 해서 다 이게 배임죄가 되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해석이라 생각하고 네. 그리고 배임과 횡령죄 무죄율이 6.7%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던데 이게 반대로 유죄율은 93.3%입니다. 그 말의 즉신 뭐냐면 배임죄로 고소가 되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기소가 되었을 때 대부분은 유죄가 나온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배임이 횡행하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배임이라는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다 해결이 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규제할 필요가 없다. 혹은 우리가 사기나 다른 그 법령으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라고 우리는 논증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홍 교수님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당정이 이제 방향을 밝힌 거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데 대체 보완 제도로서 금전적 책임,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집단 소송을 확대 적용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건이 터졌을 때에 금전적 보상,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이라면 네, 이게 이제 결국은 형사법적이 아니라 민사법적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렇죠. 말하면. 그런데 그 돈이 그러면 그 회사가 또 그 임원이 손해를 보면 거기다 이제 손해배상이 오면 아까 그만 변호사님 말씀했던 우선 뭐 손해배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자체가 지금도
어렵고 현 제도상에서는 그런 데에서 그 돈이 오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거죠. 기업의 총체적인 총 원가 코스트에 들어가는 거고 기업의 부담을 안기는 건데 그러나 그거는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뭐 징벌적 그런 어떤 그 처벌을 더 강화할 수는 있겠죠. 뭐 이 처벌 금액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도 민사는 다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네. 뭐 특별히 뭐 이 형사법적을 없애면서 그 말을 굳이 꺼낸 것이지 큰 의미는 크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네. 그야 뭐 손해배상은 형법을 있어도 손해배상할 건 다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니까 따라서 그거는 큰 실효성이 없고 형법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를 하는 대변적 역할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서 이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이 민사를 하려고 해도 형사 어떤 사건 우리가 돈이 술술 새 누가 봐도 예산상 막 돈이 나가 근데 저게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때 이제 발생을 할 때 민사를 하려면 구체성이 어떤 걸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고소 고발이 우리나라가 많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런 환경이 상당히 제어되지 못했다. 뭐 일본보다 우리가 뭐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의 이게 배임적 성격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뭐 이래 가지고 돈을 빼달리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그거를 용인하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기업인들이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가 그러지만 또 배임죄가 뭐 우리나라만 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거는 모든 국민, 어느 사람이나 돈 빼가는 걸 좋아하는 어느 사람은 없어요. 어느 국가도. 그래서 법 이름이 배임죄라는 이름이라는 게 제명이 없을 뿐 그거와 대체되는 제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기죄든 직무적 영국이 뭐 없다는데 영국도 직무적 사기죄라는 게 있어요. 직무에 의해서 사기를 친 게 말하자면 배임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벌을 못한다?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만약에 그냥 배임죄 현재 싹 없애기만 하고 나머지 다른 보완 입법이 되지 않으면 처벌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지금 재건축에 우리 집에 재건축하는데 재건축 조합장이 돈을 빼돌리는 걸 뻔히 아는 것 같은데 처벌을 못한다면 우리의 국민의 감정에 또 조합원의 감정에 부합하겠어요? 현재로서는 그걸 바로 가서 고발해서 중지시켜야지. 이거를 민사소송을 걸어라? 일 다 처리하고 나서 무슨 민사소송 돈도 다 없는 사람한테 뭘 그러니까 받아오겠어요? 그런 부분은 사기나 이런 부분을 횡령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횡령, 배임이라는 횡령은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 거잖아요. 타인에게 돈을 이렇게 빼돌리는 그런 게 이제 주로 배임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른 사기죠, 이득을 주는 사기. 거. 물론 자기도 이득을 가는 것도 배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보완이 없이 아니 하면 안 신의성실의 된다. 원칙을 이렇게 보는 위반하는 거죠. 건 사기로 규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하는 이슈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영계,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임죄가 무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배임죄를 걸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횡령도 나오고 뭐 다른 사기도 나오고 이런 거다. 그런 법이 그거 왜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 그 지방 정부의 시장님 군수가 자기들 도급을 주면서 세금 가지고 도급을 주면서 자기 잘하는 사람 그리고 가격도 거의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특정인에게 몰아준다든지 이런 걸 우리 주민이 보고 그게 감정에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가 자꾸 기업인만 얘기인데 상법의 배임죄를 조정하는 건 저는 어느 정도 반응을 해도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형법에서의 모든 조직의 대표, 남에게 뭐 사장님이든 이름이 회장님이든 반장이든 이름이 대표를 해가지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자기의 이득과 자기를 아는 사람의 이해관계자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처벌 못한다는 게 국민 감정에 부합하느냐. 그런 처벌이 그러면 배임죄는 없어도 다른 제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줘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기죄가 있지 않습니까? 사기죄가 지금 뭐 배임죄가 없어서 사기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사기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배임죄가 없으면 그 처벌을 못하는 요건이 틀리거든요. 범죄 요건이. 근데 그걸 어떻게 사기죄를 바로 갖다가 합니까? 남의 대표. 그래서 특별히 일반 사기죄보다는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남의 일을 대표해서 돈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운영해서 잘해줘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돈을 자기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처벌 못한다. 그러면 그 조직이든 국가든 이것은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면에서 보면 좀 더 다만 기업인들에게 모호하게 막 갖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 다 일본도 경영 판단 기준 원칙을 저는 그걸 늘 하는 겁니다. 경영 판단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합리적인 정보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잘 이루어진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실패할 수 있죠. 기업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투자하면 다 배임죄가 성공합니까? 없는 미국도요, 따라서 교수님. 미국에 그렇게 다 경영 판단 기준에서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배임죄가 없는 처벌 안 미국도 그럼 경영 처벌 안 판단 합니까? 기준을 갖고 있어요. 처벌 안 합니다. 그건 이름이 결판은 배임죄가 원칙이고.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런 구조로 가면 되지. 굳이 배임죄를 근데 갖고 그건 있을 지금 이유가 현재 어디가 배임죄만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더 없애겠다 그러지. 아니 대체 입법을 지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국민은 네. 모르는데 배임죄 없애겠다고 아마 그러니까 제 그런 거 판단 홍 아닙니다, 교수님이 이거죠. 걱정하시는 건 배임죄를 폐지를 하면 구멍이 생길 거라는 그렇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도 배임죄 적용으로 재판을 해서 몇몇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소위 말해서 재벌 그렇죠. 오너들도 있죠.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꽤 됩니다. 네네. 사실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 배임죄로 적용을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일부 실제 유죄 판단이 났죠. 매일 한국타이어 사례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제가 홍 교수님의 취지를 빌려서 질문을 드리면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그러니까 대체입법, 보완입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벌죄라는 큰 어떻게 보면 울타리가 울타리한 표현이 좀 이상하고 큰 칼이 없어지는 거니까 빠져나갈 여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변호사님께 먼저 드릴게요. 이거는 첫 번째로 계속 대로법계를 얘기하게 된 거고 대로법계는 우리가 미국을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배임이라는 그 행위를 뭐 사기라든가 직무를 남용했던 그걸로 처벌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법 규정이 없어요. 판례법입니다. 미국은 그 판례법을 통해서 법리를 만들고 그걸 적용시킬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을 해석하고 거기에 포섭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기죄라는 규정이나 직권 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이 범죄는 배임죄를 포섭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우리 교수님처럼 우리도 이걸로 규정하자 하면은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배임죄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법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그 과정이 어찌 되느냐? 결국 배임죄를 포섭하는 다른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대체입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달리하는 그 표현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표현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배임이라고 표현하는 그 행위를 미국은 뭐 우편 무슨 사기법이 있습니다. 그 사기법에 따라서 그 행위를 사기라는 어떤 그 단어를 가지고 이 판례가 포섭을 해서 거기에 처벌을 한 것이지 이 사람이 배임이라 신임을 위배했다. 이 사람이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지위에 맞게 어떤 행동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처벌한 거지. 여기서 그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너 기망행위를 하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기망행위에 의해서 착오가 발생하였고 그 착오에 의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고 처분행위를 하는데 그게 인과관계가 있었다라는 이 사기죄의 포섭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바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논의의 평면을 달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법 이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법 조문에 근거하고 법령 체계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고 미국은 판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적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대체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배임이라는 행위 자체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무엇을 처벌할 것인가를 각각 개별법에 넣든지 아니면 별도의 하나의 법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하자는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된 거고 배임죄 폐지 지금 한다고 당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배임죄 없애고 뚝딱 어차피 그것도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이슈거든요. 네. 그 개정을 할 때 대체 입법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 조문들을 다시 논의를 하고 그것들을 별도의 어떤 특정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이게 남용 가능성 없애자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다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예컨대 조현범이 됐건 이재용 회장이 됐건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많은 불법적 일들 네. 우리가 배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일들은 사실은 이사회가 제대로 관리만 하고 감독만 했으면 이런 의사결정만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배구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다 놓고 보면 굳이 일단 상법상 배임죄는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법상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있잖아요. 업무상 배임죄도 그냥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특경경제가중처벌법상에 있는 배임죄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배임죄를 없애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임원들이 선량한 관리자로 누구든지 다 잘한다면 문제가 없죠. 지금 말씀하는 중에 그중에 예외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공조하거나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임원이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다 견제하고 모든 뭐 감사가 있고 이사 있고 다 견제하고 다 한다면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뭐 선출 방식을 요거를 바꿨다 이제 선출 방식을 바꿨지 그 사람이 운영 과정에서 못된 짓 할 때 이 사람이 꼭 있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타일로 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처벌합니다. 우리나라가 배임죄가 없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처벌 안 하는 것처럼 남의 돈을 갖고 왔는데 지가 마음대로 관리를 선량한 관리 의무자가 안 왔는데 그냥 냅둔다? 전 세계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돈 갖고 자기 아들한테 돈을 준다? 이롭게 한다? 자기가 또 몰래 숨겨놓는다? 그거는 조직 대표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만 뭐 배임죄냐 이름하고 또 우리 대륙계법이기도 영미계법 이렇게 다 있다고 하잖아요. 법 체계가 달라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처벌은 다 하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형법상의 처벌한다. 그러면 상법은 회사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회사의 책임자에 대해서 배임죄가 없을 수 있다. 기업경을. 근데 아니 종교단체의 대표 아니면은 재건축 대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임죄를 규정한 게 제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법에. 그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없애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안에 만들어야지 되는데 올해 안에 배임죄 없애겠다만 발표하지 만들었다는 말을 같이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은 그렇다면 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방안이 있으면. 그러나 네. 현재로서는 국민들에게 지금 뭐 장관들 쫙 나와서 말씀하신 거에는 뭐 보완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고 법계에서 학계에서 발표하고 모아서 나온 보고서 자체도 저는 이 부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건 너무 서두르고 있고 네. 뭔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꺼내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좀 보완책으로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교수님께 먼저 그다음 변호사님께 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제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사실은 배임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금융법에서도요 인적 처벌을 중시해요. 네. 개인한테 정부가 그 사람을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지? 이게 사실 자본주의의 원칙상 정부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처벌을 하고 이게 경제적이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회사는 알아서 내부에서 그 사람들 처벌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회사를 상대로 처벌을 할 때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를 하면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인적 처벌은 가능하면 좀 특히 경제 영역에서는 인적 처분을 가능하면 좀 줄이자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거를 그 경제적 금전적 처벌로 가는 게 옳다라는 방향을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민사상 처벌의 경우는 집중투표제는 집단 소송제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개인 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소송하면 그 사람만 이익을 보는데 그것과 동일한 사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보게 하면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쓸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금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도 사실은 가능하면 뭐 3배 내지 5배 저는 이거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징벌적이어야 된다. 더 징벌적이어야 한다고 봐요. 금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게 정화 작용이 일어나요. 뭐 제가 한 예로 들어보면 어떤 은행이 미국에서 컴플라이언스에 그냥 법 규정을 안 지킨 거예요. 근데 벌금이 3천만 불이에요. 이거 감당이 가능합니까? 450억이군요. 네. 지금 하기로. 이런 방식, 미국이 사실 그런 식으로 규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배 내지 5배 자꾸 이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겠다 이런 정도 갖고는 답 안 나온다. 네. 인적 처벌을 없앨 거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 망해야 되는 금액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혀야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보는 이게 증거 개시 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거죠. 네. 네. 원래 만약에 제가 회사 구성원도 아니고 이사진도 아니면 회사 내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증거 개시 제도 같은 게 도입이 되면 내가 그냥 일단 소액주주예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 내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이제 소송 이제 그 디스커버리 제도가 이제 재판 전에 당사자들끼리 모든 증거를 이제 공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목록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증거로 현출시키고 채택이 될 수 있는 네, 증거로서. 그렇죠. 채택하는 그 절차를 만드는 게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그럼 이해하시면 전에는 됩니다. 정보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그랬었죠. 경우가 많았었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지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지는 경우도 그렇죠. 많았었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런 게 다 이제 많이 문턱이 낮아지냐 이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디스커버리 제도와 집단 소송 제도가 배임죄를 폐지하는 그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던 제도들이 아닙니다. 이 디스커버리 제도와 집단 소송 제도는요. 기업이라는 하나의 집단이 어떤 개인,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네. 이런 것처럼 어떤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을 탈취한다거나 이런 위법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네. 이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자료들이 대부분 그쪽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너가 이 자료를 우리가 공개를 하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소송에서 제도가 들어온 이 제도가 논의되는 겁니다. 집단 소송 제도는요. 소비자들은 너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너무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소비자들이 다 그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하자 했을 때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 한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각각 전국의 소송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이 사법 정의에 맞느냐?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라도 깃발을 들고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실관계의 많은 피해자들도 같은 판례, 기판력을 받게 해주자라고 하는 게 집단소송제입니다. 요거는 배임죄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에요. 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 실무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명백한 사기 범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을 와요. 네. 그리고 그 피고인들 대부분 현금 수거책들이죠. 그 사람들은 재판에 와서 혐의를 인정합니다. 재판이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면 피해자들이 배상 신청을 합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잃었다. 저 사람한테 배상이라고 좀 명령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네. 하지만은 실무상 배상명령이 인정되는 예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요? 왜요? 그 현금 수거책이 이 돈을 모두 다 책임져야 될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피해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현금책이 1,000만 원을 다 배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불법 행위는 중국에 있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개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다른 전달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달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이라는 피해를 이 세 사람이 골고루 33%씩 부담하거나 아니면 중국에 전화를 했던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재판받는 게 제일 말단에 일을 한 너가 2,000만 원을 다 배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 그 과실상계를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너한테 20%만 배상하라고 우리 명령 내릴 수가 없다. 이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여 각하시킵니다. 기각도 아니에요. 각하시킵니다.
즉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같이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임 행위를 한 사람한테 민사상 손해배상을 강하게 물려서 아니면 혹은 또 금전적으로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말에 숨어져 있는 그 내용은 결국에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이에 대해서 너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민사상 책임일까요? 아니면 형사상 책임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의 법감정이 맞을까요? 충분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 이후에야 민사상 손해배상이 얘기가 나와야지 형사상 책임, 너가 이 행동을 했는데 너가 죄가 되냐 안 되냐, 잘못했냐 아니냐가 나오기도 전에 돈부터 해결하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천민 자본주의입니다. 이건 자본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천민 자본주의 제가 거꾸로 돌려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요. 사실은 회사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한번 더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자, 회사에다가 대규모의 과징금을 물렸다. 네. 그럼 예컨대 이제 삼성 전환사채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그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거다. 그럼 주주 집단 소송으로 소송을 했어요. 대규모의 소송 배상금을 물게 됐어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의 주주 이사회에서 이 사람을 용서를 할까요? 저는 그 사람 쫓아낸다고 봅니다. 이게 이건 예정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가죠. 독립이사제니까. 그런 구조를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회사를 상대로 하고 회사는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개인하고 회사가 해결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회사라고 하는 집단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구조를 보다 선진화된 이 지배구조로 바꾸는 것이고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회사가 전부 다 회장님 자본주의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회장님들이 지분도 2%, 3%, 5%, 10%야. 나머지 주주 93%, 95, 97%, 96%, 90%를 배신하고 자기 혼자서 알아서 해. 이거를 개인을 상대로 배임죄를 갖고 건다고요? 지금 그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 있는 사람 처벌 안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훨씬 심한 거예요. 그런 구조가. 왜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너무나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그 구조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배임죄를 없애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미 상법은 시동을 걸었어요. 가요.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시행령도 나오고 뭐 시행규칙도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법들이. 그러면 형법에서, 상법과 형법에서 그런 배임죄라는 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고, 자, 일단 폐지한다는 방향이 있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떤 이슈들, 어떤 특정한 범죄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문화해서 우리 법책에 집어넣고 처벌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가면 되는 것이, 당장 뭐 배임죄를 없앤다라는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이거를 주장하는 게 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논리적 구조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보완하면은 제가 지금 현재 이 형법에 있는 배임죄는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건 인정을 해요. 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판례에서 경영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뭐 돈을 사실 배임이 된다고 해서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잘 되고 있고 합리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면 설사 실패했더라도 배임으로 보지 않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문의 규정을 우리가 지금 상법이나 배임죄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넣어주자고 주장을 많이 저도 해왔고, 근데 그런 거를 요번 상법 개정에 안 넣었어요. 그 상당한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판단 기준에 맞게 됐다면 배임죄가 적용 안 된다는 얘기를 단서라도 넣어줘라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넣어주면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내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 내가 배임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전부 그 기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판례로만 하고 있단 말이죠. 대법원 판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을 해야지, 지금은 그냥 네. 지금 발표는 배임죄 폐지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거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저는 기업 활성화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처벌 안 하면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토론 들으셨다시피 우려가 여전히 큰 것도 사실이죠. 기업의 지배구조, 대주주 중심, 이른바 재벌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이겠죠. 사죄 전횡이라 여겨질 일들이 또 버젓이 일어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폐지되더라도 대체 입법과 같은 제도 보완이 실효성 있게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